안녕하세요. 자, 최신 판례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일단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느냐, 간단한 판례인데 밑에 판례 해설로 들어가서 2번에 보면 형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당사자 능력을 갖고 태어나 사망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이고 체크해 놓고 당사자 능력이 없는 태어나 사망자를 기소하면 공소기가 결정을 한다는 점 체크하고요. 원래 3번 법인은 등기 시 설립 등기에서 해산 등기까지 유지가 되는데 네 번째 다만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법인은 청산사무 종료 시까지, 그게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5번 판례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혹은 공소제기 전에 이미 법인을 해산했을 때 이러한 경우도 당사자 능력을 갖고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넘어가시고 2번은 이제 형사소송법 15조 관할 이전 신청을 한 사건. 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제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똑같은 관할 이전 신청인데, 거기, 관련 판례에서 1번, 관할 지정은, 관할 이전이 있는데, 관할 이전은 이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이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이 선택형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관할 이전은 검사가 신청하고 피고인도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1번 관할 지정은 검사가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한다 해서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는데, 관할 지정의 지자, 검사가, 그래서 검지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반면에 이제 관할 이전은 검사는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의 선택형으로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지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이와 관련해서 이제 403조 1항은 관할이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전 결정을 의미하죠. 이런 종국전 결정에 대해서는 수소법원의 결정이라도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면 보통항고도 안 된다는 게 403조 1항인데, 이 조문이 있는 것은 본안 외, 예를 들면 변론의 분리병합이라든지 국선변호인 선임, 이렇게 관할의 이전 결정, 이런 데 일일이 불복을 허용하다 보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불복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이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3번에 1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4번, 동그라미 4번 쟁점 판례,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즉시항고 규정도 없고 403조 2항의 예외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3번 판례는 제 마음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올 속도를, 그러니까 이제 단지 제가 사실 이 책에 밑줄 긋을 거 다 그어놓고 쟁점 정리할 것은 미리 강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판례집 최신 판례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거든요. 나중에 이 최신 판례 1시간 정도 안에 봐야 된다, 실제. 그래서 밑줄 더 긋고 또 마음도 제가 급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것 같죠. 근데 이제 빠르게 가는 것은 결론만 봐도 좋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는 거, 이런 정도고요. 자, 3번 33조 1항 1호. 필요국선,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전원합의체는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5월 23일자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관련해서 33조 1항
33조 1항의 이제 필요국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렇게 돼 있어서 피고인으로 돼 있고, 제가 두 문자로 농화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그 다음 구속된 때,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일 때 해서 농심 미치구쌈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외워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 한정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폐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감 중인 경우, 형 집행 중인 경우, 모두 다 포함이 된다. 라고 판례가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1 밑에 볼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그냥 결론만 물어보면 그냥 쓰면 되는데, 갑자기 사례 형태로 나와가지고 쓰도록 하면 근거를 한두 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BT로 바뀌고 나서 학생들이 타이핑을 하니까 쓰는 양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재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3학년 때 시험이 안 되니까 쫄아가지고 판례만이라도, 또 손으로 쓰다 보면은 판례만이라도 최대한 써야 되겠다. 내가 몰라서 떨어졌지 해가지고 판례 위주로 쓰는데 성적이 사례 같은 게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학설은 대충 쓴다고 해도 판례 쓰고 검토 꼭 써라. 근데 제 학생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시험을 떨어져 봤지 않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의 점수가, 검토를 쓰니까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에 판례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만 소개하고 내가 잘 몰라도 가짜로라도 그냥 아무 말이라도 검토를 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때, 그리고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 근거로서 일단은 밑에 줄 걷죠.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이해하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거나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판결의 집행 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 일단 구속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다 포함된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 위쪽에 있는 얘기는 됐고,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2번의 헌법 그리고 입법 목적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자, 일단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이 정도만 하나 써놓고요. 이건 뭐 항상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답번에 동그라미 1, 2가 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변호. 딱 법률적 조언. 이 법률적인 어떤 조언과 조력의 필요성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이라든지 구속이나 형 집행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 쓴다면은 요거 쓰고, 앞에는 슬슬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금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한, 위축, 뭐 사회화, 단절, 증거 수집. 판례가 항상 하는 얘기, 고립무원한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헌재는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의 3.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한 방어권의 보장은 사건의 병합,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 실현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심판할 때와 비교를 해서 어떤 사후적 경합범 상황이 나와도 경합범 상황에서도 뭐 등에서도 사후적 경합범까지는 안 가도 따로따로 분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등에서도 어떤 동일한 어떤 국선 변호인 저역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방어권 보장 있어야 된다. 방어권 보장되어야.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시에 심판을 했을 경우라면 두 개, A죄와 B죄, A죄가 구속사유가 있어서 구속되었다면 모두 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가 먼저 구속이 돼 있고 분리 기소됐을 때 혹은 하나가 먼저 확정돼서 형집행을 받을 때 이런 상황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동일한 방어권이 필요하니까 이때도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근거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실하게 바로 뭐 고립무원한 피의자, 피고인이 법률적 조언이라든지 상담을 받을 필요성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형 집행을 받는 경우가 모두 동일하다. 나아가 바로 동시적 경합범으로 심판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후적 경합범 등으로 집행이 되더라도 진행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어떤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까지. 그래서 그 밑에 뭐 피고인의 입장,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상태, 별건 구속상태,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 형 집행, 구금 상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꺽쇠 2번에 얘기가 있고 그 하단에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이 되더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근거에서 특히 앞쪽에 있는 근거, 이 앞쪽에 있는 근거는 필수적으로 쓰고 조금 약이 필요하면은 요거까지. 나머지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구속의 개념 넓게 해석해야 되고, 뭐 방어권은 헌법상 기본권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이건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정도 거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4번 판례.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 여러분, 집행유예 취소는 언제 되죠?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 실형이 선고된 경우, 실형이 선고해서 확정되면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은 일단 3년 이내에 어떤 징역형 등의 결격을 발견했을 때,
이때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취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석방과 관련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그 기간 내 어떤 보호관찰 등의 어떤 보호관찰에서 조건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법조문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막판에 가면 정리하기도 쉽지도 않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거 틀리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다에서 임의적 취소는 기본적으로 뭐 선고유예는 유예라든지 가석방의 경우도 다 똑같아요.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조건 위반이 무거운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얘기는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뭐 어떻게 불복하죠? 일단 집행유예 취소 절차,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요. 이후에 이렇게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무거운 경우에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확정된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적용이 안 된다. 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 보충적인 제도.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다. 그래서 넓게 최대한 보장하는 게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만큼. 헌법 12조 4항도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33조 1항도 전부 다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 거기 해설로 내려가서 보면은 일단 1번이 있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 헌법 12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만 규정하고 있고, 자, 2번 33조는 국선 변호인의 일반 규정,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을 규정하는데 모두 피고인이다. 그리고 개별 규정으로 인정되는 게 두 가지, 영장 실질심사와 체포 구속 적부심.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전부 다 피고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4번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경우 이외에 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자, 실질심사의 실자, 체포구속 적부심의 적자, 실적만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쟁점 판례에서는 바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자, 요거 하나 걸렸으니까 이에 대한 얘기 딱 해보겠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집행유예 취소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즉시항고는 상소이기 때문에 재소자 특칙도 적용됩니다. 이제 걸리면 우리가 살해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이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한 가지 맹점이 있다. 뭐냐면 집행유예 취소 절차 어떤 집유 취소 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한 즉시항고, 연이은 재항고 절차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왜? 대상이 없어서.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들어가면 버텨야 돼요. 최대한 버텨가지고 즉시항고, 재항고 해서
그 기간 안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해버리면 취소 대상이 없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형법과 형사정법 쭉 연계돼서 관련 논점은 싹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할 때 이제 선택형 사례를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험 보면은 막 사례 같은 게 선택형으로 결과만 공부했는데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 하나하나마다 근거는 딱 해놔야 돼요. 학설이라고 하는 건 이항 대립으로서 긍정설, 부정설, 문헌의 합한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소개만 하면 되고 어차피 1점밖에 안 되고 제목만 긍정, 부정 0.5. 자, 판례에서 결론 부분을 인용한 판례 점수 받고, 그 다음에 근거 점수는 바로 검토를 판례 근거를 그대로 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페이지 군 판사가 재판사의 다른 군 판사의 인용,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이제 재판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사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에 442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해당해서 파기돼야 된다.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용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용이 날인되어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1번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그 다음 종래 비공무원의 서류는 서명이 안 됐지만 2017년 12월 12일 본인 확인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비공무원의 서류에도 이제 서명을 추가했다. 공무원, 비공무원 서류는 기명 날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판에 참여한 법관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일단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법관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자, 판결문과 각종의 영장에 있어서는 밑에 반드시 법관이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서명 날인이 요하는 것, 각종의 영장과 판결문. 우리 이런 판례가 있어요. 법관이 도장을 안 찍었다.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은 부적법하게 발부되었다. 일단은 그 영장은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 영장의 유효성을 믿고 집행했다라고 하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는 선의의 신뢰 이론 같은 그렇게 이어지는데 서명 날인에서 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래부터 판례는 재판장, 참여법관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 체크해놓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법령은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줄치고, 쟁점 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법관의 인형이 날인된 경우도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소에 준하여 파기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361조의 5, 1호, 383조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상소 이유죠. 판결 영향 가능성이 반드시 소명이 돼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판결 영향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판례를 포함해서 이제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 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누락된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데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누락이 된 경우, 이런 사안에서는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절대적 상소유효처럼 운영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피고인이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것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어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관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어떤 판결문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래서 서명 날인이 누락됐다.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페이지에 이제 6번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에서 형사소송법 59조의 2가 나옵니다. 이제 59조의 2는 검찰청 보관 서류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제 확정, 판결문 등에 대해서, 판결 등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59조의 3에서는 이제 법원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제 확정 재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아요. 이제 내용 자체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공개 제한 사유들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둘이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개 제한 사유가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검찰청 보관 서류라든지 법원 보관 서류에 대해서 불복은 수사상 준항고의 절차. 그 준항고면 법원 보관 서류면은 416조의 준항고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417조 수사상 준항고 절차에 준한다. 실제 416조의 준항고는 운용된 바가 없고 417조의 준항고로 가는 것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다. 실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 당일에 나오기도 하고 일주일 대법원까지 가도 한 달이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또 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는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된 것, 확정 판결이 있는 것.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 있으면 59조의 2.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된 것은 59조의 2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59조의 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다 라고 돼 있고, 승심에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된 사건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에 따른 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불복이 수사상 준항고로 불복을 하지만 이쪽은 어떻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재결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구분을 했다.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과 확정 재판이 있는 경우. 사실 59조의 3은 2014년도에 마련이 되는데, 이유는 이제 킥스, 법원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굳이 검찰청에만 할 필요 없고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 한번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이제 제가 여기 정리한다고 2번은 보니까 여러 가지의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번 피고인에 대해서 사기미수의 약식 기소가 이루어져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죄로 한 개의 고소장으로 여러 개를 고소했는데 하나는 약식이 나왔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이 됐다 이거예요. 과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제 일개 고소권과 관련해서 일부는 약식 이게 확정됐고 나머지는 불기소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로서 이렇게 이제 확정 판결로 봐가지고 59조의 2로 가야 된다. 이렇게 거기서 판시를 한 거예요. 그 체크만 쭉 해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총론 쪽에는 좀 로테이션식으로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최신 판례인데 보통에 이제 나오는 수사나 공판이라 수사나 증거 쪽은 정말 최신 판례까지 6월 말까지 나오는데 나머지는 한 1, 2년 정도의 격차는 있어요. 근데 뭐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례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한 2, 3년 지났으니까 충분히 이쪽 파트에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형사소송에서는 송달이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지문 정도로는 한 번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송달을 다룬 게 없어요. 여러분 법정 가져오셨죠? 네, 형사소송에서 이제 송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조, 형사소송법 61조. 아, 60조 보면은 이제 송달받기 위한 신고에서 송달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17페이지 여백에다가 송달을 살짝만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에서 변호인 대표자,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수 있는 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않은 때 체크해놓고 법원 소재지에 주거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 송달영수인으로 선임, 신고해야 된다. 2번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해서 본인으로 간주. 3번 송달영수인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신급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체크하고 각 신급. 4번째 이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우체 붙이는 송달. 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법원은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우체에 붙일 때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나 해놓고 62번 검사에 대한 송달은 검찰청에 63번 이제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2항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64조 공시송달과 관련해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명한 때에 하나야 할 수 있다. 2항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고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도 있고 4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2주 2회 이후는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196조를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법 196조 1항은 최초의 공시송달과 관련해서 먼저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외국에서의 공시송달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쵸? 다시 형사소송에 이거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형사소송 64조를 보면은 국내와 외국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형사소송에서는 최초의 이주, 2회 이유는 5일만 딱 돼 있고, 국내와 외국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 그냥 일단 이제 법조문과 상관없이 외국으로 공시송달을 한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어떤 주재국의 한국인들은 어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항상 연락하고 확인하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2주 단위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주 단위로 확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외국의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주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도 너무 짧아. 형사사건 2주. 그래서 2주 동안 확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폴에 수배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해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판례가 최초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조문이 거기 쟁점부터 먼저 17페이지. 먼저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하나요. 해설 17페이지 판례 해설의 1번, 세 번째 줄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하나에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과 관련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 사유를 게시장에 공시,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임의적인 거죠. 그리고 최초는 2주, 그 다음 2회 이유는 5일. 한편 민사소송법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민사소송법은 최초의 공시송달 2주, 그 다음 196조 2항 외국에서 공시송달. 자, 196조 2항 외국에서 할 송달, 최초는 2개월로 돼 있는데,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과의 비교사항, 바로 형사소송법 64조 사항은 형사소송법은 국내에서의 공시송달만 적용된다. 이렇게 65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 부분. 그래서 외국의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 없어서, 자, 65조 체크하고 민사소송법 196조. 그래서 최초 2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봤어요. 자, 이제 공시송달만 지금 하나 했는데, 원래 이제 송달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요식행위라고 부릅니다. 송달은 연간 수천만 건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요식행위라고 한다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전달 없어도 유효하고, 법정 절차를 미준수하게 되면 전달되어도 내용 알아도 무효다. 이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거. 형식을 못 갖추면 내용 알아도 무조건 무효다. 왜? 연간 수천만 건씩 일어나는데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송달 체계가 개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한다. 제가 수천만 건이라고 했지만 수억 건 될 수도 있어요. 1인당 받는 택배 건수가 70건이 넘어섰는데 76건 이러던데요. 일반 송달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송달은 먼저 교부 송달이 원칙입니다. 집달관, 인편에 의한 것들인데, 근데 실무상으로 교부 송달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봤던 60조 규정. 이 교부 송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소, 사무소, 현재지가 법원 소재지에 없으면 바로 송달 용수인 선임 신고가 있어야 된다. 단 구속 당해 사건, 여기는 지금 아직도 당해 사건이에요. 당해 사건으로 이제 구속시는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당해 사건으로 구속시를 제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소장에는 체포 구속에 관한 서류가 무조건 첨부되게 되어 있어요. 당해 사건에. 그러면 체포 구속이 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바로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구속된 자는 소장에게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신급별로 당해 신급에 한한다. 이게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정리한 거예요. 신급별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변호인으로 송달 영수인을 선임 신고하는데, 공소 제기된 이후에는 송달 영수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보통 신고합니다. 근데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일반적으로 법원에 송달 영수인 선임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송달 영수인을 선임 신고해 놓는다는 게 좀 이상해요. 나 곧 죄 지을 거니까 혹시나 문제 생기면 이 사람한테 보내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에 공소제기 되기 전에 송달 영수인 선임을 신고한다는 것은 뭐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금 더 명확히 하면은 어떤 법원 소재지에 어떤 주소, 사무소, 현재지 뭐 등이 없으면 송달 영수인을 선임을 신고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신고가 없다. 이 신고가 없으면 바로 우체 송달을 하게 되고, 이 우체 송달은 도달 시에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트예요. 송달의 기본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이 이제 65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자, 공시송달에서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최초의 2주, 2회 이후에는 5일 경과시 효력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형사소송법 65조, 이제 민소 196조 2항에 따라서 최초가 2월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우리 판례가. 요거 때문에 이제 좀 출제성이 좀 높아졌어. 요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요. 공시송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송달이 있고, 민사소송법 186조를 준용하는 보충송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감자, 수감자들에 대해서 소장에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기에서 유치송달도 있고, 뭐 송달함 제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볼 것은 형사소송에서는 재감자,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등에 있는 자는 어떤 소장에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도 있어요. 유치장,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데 소장에게 하지 않고 종전주소지에 했다. 일단은 송달이 무효입니다. 송달이 무효이고, 이런 상태에서 면회갑에서 갖다 전달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어도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여기까지 보고 밑에 여백이 있으면 쓰는 김에 한눈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에서 위법한 송달이 있어요. 뭐 공시송달이 있거나 혹은 이 수감 중인데 뭐 종전 주소지로 했다. 아무튼 이것도 위법하다. 외국에서 공시송달인데 뭐 2주 지나가지고 바로 진행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위법한 송달. 이렇게 위법한 송달이면은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다라고 해요. 그 진행된 일체의 소송행위는 이제 무효다. 자, 그러면은 2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심은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자꾸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니까 파기환송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렇다. 형사소송에서는 파기자판이 원칙이다. 364조 6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이 파기자판이 나오면은 어떻게 쓰느냐. 그냥 파기자판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파기자판, 어떤 공판 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주의, 중심주의에 비추어서 원칙상 항소심으로서는 새롭게 소송행위 후 혹은 새롭게 증거조사 후 이를 토대로 심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말을 덧붙이면은 적법하게 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 길에 이루어진 일체 소송행위는 무효다. 항소심으로서는 뭐 국선 변호인 혹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여 이를 토대로 심판해야 혹은 자판해야 한다. 364조 6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판의 형식 같은 경우는 쓰기만 하면 점수예요. 쓰기만 하면 3, 4점 있으면 다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송달 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 자, 송달 영수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사소송까지도 했고 형사소송에도 아까 보니까 볼드. 송달 영수인 선임 신고는 그 신급에만 효력이 미친다.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그 신고는 효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보장. 이건 상소 파트에서 다시 보겠는데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필수적으로 보장을 하고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해 심판됨으로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유서 제출 기간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데 3번 보니까 처음 줄은 안 쳤지만 1심 변호인이 송달 영수인으로 1심 변호인을 송달 장소로 그 사무소를 1심에 신고했다. 원심은 국선 변호인의 선정 결정 후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원심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다. 뭐 1심에서는 원래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 신고했고 또 뭐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무시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 사람이 송달 영수 새롭게 선임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냈는데 1심 변호인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선고한 사안에서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주거, 거소, 영업소, 사무소, 송달장사가 아니고 1심에서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1심에서 한 송달 영수인의 효력은 원심, 항소심에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밑에 원심으로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항소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자, 1심에서 A 변호사 사무소 A 변호사와 그 사무실을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 신고. (2심에서는) 어떤 B 변호사를 선임 신고한 후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는데 통지를 A에게 한 거예요. A 변호사에게.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소소한 논점이 들어가 있는데,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이 경우에는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피고인과 변호인 각각 자기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A에게 한 것은 여기서 이제 송달 영수인 선임 신고는 해당 신급에만, 즉 1심에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송달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아직 B 변호사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쓰는 김에 조금 힘들어도 더 써놓겠습니다. 아직 변호인 B가 접수 통지 받지 않았으므로 이유서 제출 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그 결과 항소사건을 심리도 할 수 없다. 변론을 종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심판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